수십 년간 한국에서 상가 투자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최고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 꿈은 수많은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빈 상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최근 통계는 전국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이 13%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핵심 상권조차 이 붕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고급 매장이 즐비하던 거리는 이제 임대문의 종이만 나붙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의 거리, 가로수길은 공실률이 무려 41%에 달합니다. 활기차던 문화명소가 텅 빈 유리창만 남은 삭막한 거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용산역 주변 재개발 지역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지만 상가의 37%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건물주의 수입은 그 즉시 사라지지만 고정 비용의 압박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생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죠. 수입이 빵원이어도 건물주들은 기본 관리비, 공용 전기료, 경비 비용을 꼬박꼬박 내야만 합니다. 상가가 텅 비어 있어도 말이죠. 관리비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와 높은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진 주인이라도 빈 상가를 유지하는 데만 매달 거의 200만 원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달의 출혈에는 기본 관리비 약 50만 원에 상가를 살 때 빌린 대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자는 훨씬 더 비쌉니다. 상가 시장의 이런 구조적 붕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부터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20대에서 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동네 상권을 먹여 살리던 유동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 거죠. 2010년대 신도시 개발 붐이 일었을 때 시행사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상가 용지를 과도하게 공급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가게 자리만 너무 많이 만든 셈이죠. 이런 신도시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잠만 자러 돌아오는 배드타운이 되어 낮 시간에는 상가가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배달앱의 폭발적인 성장은 목 좋은 길퉁이와 사업 성공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경제에서는 비싼 월세 내는 매장보다 검색 알고리즘 상단에 뜨는 온라인 매장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교회 물류창고에서 집 앞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에 의존합니다. 이런 디지털 소비로의 대전환 때문에 전통적인 상가 주인들은 모바일 시대에 쓸모가 없어진 비싼 애물단지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이런 유령 상가 현상이 뚜렷합니다. 1층 상가들이 불 꺼진 채 판자로 막혀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분양 당시엔 위층에 사는 수천 명의 입주민들이 든든한 고정 고객이 될 거라며 비싼 값에 팔았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배드타운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 10시간씩 집을 비우니 낮에는 손님이 아예 없는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 동네 꽃집이나 빵집은 그냥 지나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 상자가 가득한 무인 보관함으로 향하죠. 상가라는 건물은 멀쩡히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 버린 죽은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은퇴자들에게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뼈아프고 처참한 개인적인 경제 비극입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보유 비용이 월세나 집값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역마진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눈치 빠른 매수자들은 공실이 넘쳐나고 가치가 떨어지는 동네 상가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월세를 낮추는 게 쉬운 해결책도 아닙니다. 월세를 내리면 건물 전체의 자산 평가액이 공식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세를 너무 낮추면 은행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대출금 일부를 당장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액의 함정 때문에 건물주들은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파산하느니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이 관리비 지옥은 계속해서 통장을 말려 죽입니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공과금 부담도 커지고 있죠. 심한 경우 전구 하나 켜지 않았는데도 평범한 크기의 상가 관리비가 매달 8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수입과는 상관없이 땅값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 즉 사실상의 공실세 효과까지 더해져 고통은 배가 됩니다.
결국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상가 푸어 세대가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동네 상권의 몰락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깨진 유리창 효과를 불러옵니다. 어둡고 텅 빈 상가는 낙서와 쓰레기를 부르고 동네 전체를 불안하고 음산한 곳으로 만들어버리죠. 동네 구멍가게가 사라진다는 건 이웃들이 오가며 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던 사랑방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죽어가면 주변 집값도 따라 떨어지게 마련이고 결국 지역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환경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센터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동네 골목은 조용해지는 반면 몇몇 거대한 체험형 복합 쇼핑몰은 현대인들의 주말 여가 시간을 독차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나 더현대 같은 이 거대한 쇼핑몰들은 쇼핑, 식사, 고급 엔터테인먼트를 쾌적한 실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주차 편하고 아이들 시설이 잘 갖춰진 이런 원스톱 공간이 정겨운 동네 골목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 경제로의 변화는 독특하거나 소위 인스타 감성이 없는 공간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상가를 가진 영세 건물주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대기업 쇼핑몰의 화려함을 따라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길 모퉁이마다 붙은 임대 문의, 종이는 이제 거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햇볕에 빛바래고 낡은 테이프 자국만 겹겹이 쌓인 채 말이죠. 건물주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엄청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쓸모없는 자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비용을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때 감당할 수 있었던 상가 대출을 순식간에 약탈적인 금융의 덫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2배로 뛰면서 대출을 낀 임대인들의 수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메울 수 있는 매달의 적자로 채워졌죠. 수많은 은퇴자가 다시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위 투자했다는 그 부동산의 이자를 갚기 위해 험하고 돈 적게 주는 육체노동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 뒤 끝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의 수많은 도심 상가는 이미 셔터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곳에서 늘어나는 건 오직 적막, 그리고 남아있는 주민들의 나이뿐입니다. 손님을 받는 대신 배달 물류만 처리하는 다크스토어의 부상은 우리 동네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창문은 까맣게 가려져 있고 내부는 선반과 오토바이로 가득 찼죠. 지역사회의 활기나 미관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불패 신화였던 1층 프리미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마저 떠나고 있으니까요. 1층이 버티지 못하면 2층, 3층은 공실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몇 년씩이나 버려진 채 방치되기 일쑤죠. 지자체들은 이제 세수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상권 회복에 필요한 도시정비 사업을 벌일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급해진 건물주들은 1년이나 월세를 안 받겠다는 렌트프리 조건까지 내걸지만 잔뜩 움츠러든 창업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만 잠깐 빌리는 팝업 스토어 문화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죽어가는 거리에 잠시 숨만 불어넣을 뿐 금세 다시 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동네 특유의 정취나 꾸준함을 쌓아가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때 한국 도시 생활의 중심이었던 그 활력이 사라진 거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던 부동산의 불문율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엔 물리적 거리보다 온라인상의 노출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예전엔 대로변이 성공 보증 수표였지만 이젠 5층 구석에 숨어 있어도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입소문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비싼 값을 치른 1층 상가 주인들은 현대 도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애물단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비싼 상가들의 불이 꺼지면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남은 세입자들이 건물 전체 공용 관리비까지 덤터기로 떠안아야 하니까요. 관리비 미납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수도관 열비가 수억 원이나 밀려 아예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 중에 상가를 선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완공된 동네가 처음 해봤던 그 화려한 조감도와는 딴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유명 카페나 은행 같은 키테넌트가 들어와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막상 가보면 텅 비어 있을 뿐이죠.
핵심 점포인 키테넌트의 이탈은 상가 전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유동 인구가 사라지면 주변의 작은 가게들도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금융권은 상업용 부동산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임대인들이 대출을 갈아타거나 연장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죠. 변동금리와 월세 수익 사이의 격차는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월세 따박따박 받으려던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 그 틈바구니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외곽에선 상가 슬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한 번도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채 텅 빈 건물들이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이 뼈대들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나 공동체보다 시행사의 이익만을 앞세웠던 투기 거품의 흉물스러운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나가는 세입자들의 중요한 목돈이었던 권리금 개념조차 임대 수요가 바닥을 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비싸고 관리하기 힘든 1층 상가 대신 공유 주방이나 작은 스튜디오를 택하는 거죠. 공유 주방을 쓰면 배달 전문 식당 여러 곳이 숨겨진 장소 한 군데서 운영될 수 있으니 대로변 상가는 더더욱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즈니스가 인터넷이라는 뒷골목으로 옮겨가면서 정작 도시의 맨 앞줄은 텅 비어버리는 기이한 성장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상가를 사무실이나 오피스텔로 개조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용도 변경 법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빈 상가의 용도를 바꾸는 건 너무나 느리고 돈이 많이 드는 싸움이라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물주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일입니다. 숫자 너머엔 더 깊은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유리 상자로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은퇴자들의 무너진 마음이죠. 텅 빈 복도의 정적은 큰 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살아남으려면 낡은 투자 신화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적응력만이 살 길입니다. 가만히 앉아 월세만 기다리던 건물주들은 이제 공간의 기획자로 변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손잡고 함께 성공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고정 월세 대신 가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매출 연동형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도 가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서로 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들은 수요에 따라 1층 공간을 상가, 주거, 커뮤니티 시설로 자유롭게 바꾸는 유연한 용도 변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기존 도시 계획의 벽을 허물어야 동네 분위기를 망치는 영구적인 죽은 공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선 상인들이 돈을 모아 거리를 꾸미고 이벤트를 열어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들이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은 온라인에선 흉내낼 수 없는 장인의 손길과 서비스, 즉 상업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카페와 빨래방을 합치거나 서점에서 술을 파는 식의 복합 공간은 비싼 임대료를 견디기 위한 창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아침 출근길부터 심야 손님까지 시간대별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간의 활용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신도시 상가들의 공급 과잉 문제는 여전히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 있어서 어쩌면 남아도는 건물들을 물리적으로 철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시 이론가들은 이 넘쳐나는 상가 건물들을 정말 필요한 도심 녹지나 소규모 체육시설로 바꿔서 지역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삭막하게 비어있는 회색 콘크리트 상가를 활기찬 커뮤니티 정원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이 교훈은 정말 뼈아픕니다. 이제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디지털 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이 낯선 금융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기성세대에게도 디지털 문해력과 현대적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상가들의 붕괴로 생겨난 세대 간 부의 격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던 것들이니까요. 실물 부동산의 가치가 요동치면서 안정성의 정의도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벽돌보다는 지적 자본이나 디지털 자산이 더 중요해진 거죠. 오늘날의 유령 상가들은 단순한 도시 계획의 실패가 아닙니다. 분산화되고 효율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투기 목적의 텅 빈 공간보다는
사람과 연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쿠팡 효과는 소비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에게 식료품점이 집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과거에는 슈퍼마켓 5분 거리가 집을 파는 큰 장점이었지만 지금 물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건 배송 허브 옆이냐 아니냐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들은 도시의 모든 주방을 지역 식당들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가게가 대로변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아무리 목 좋은 곳에 있는 식당이라도 저렴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하실에서 운영되는 공유 주방에 밀릴 수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 역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인구는 빠르게 늘고 도시는 최신식인데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죠. 세종시는 다양한 산업 기반이 부족한 탓에 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하거나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서 돈을 씁니다. 아파트는 빽빽한데 실제 상가에서 돈을 쓸 사람은 없는 이런 불일치는 한반도 전역의 거의 모든 신도시 개발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개발사들은 여전히 거대한 상가 블록을 짓습니다. 공사 단계에서 가장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가 분양이거든요. 개발사가 이익을 챙겨 떠나고 나면 그 상가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오로지 경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소비 데이터나 유동 인구로 뒷받침되지 않는 임대 수요라는 신기루에 속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관리비 200만 원 이야기는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최신식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에 세입자 없는 큰 상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한 현실이죠. 이 비용에는 비싼 공용 공간, 냉난 방비, 조경 관리비, 그리고 24시간 보안팀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건물이 비어 있어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없는 주인에게 이 비용은 사실상 마이너스 월급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다른 자산이라도 팔아서 메워야 하니까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 잔액을 보는 심리적 압박감은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의 경제적 안정까지 무너뜨립니다. 은행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자 한 번 밀린 적 없는 투자자들에게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유동성 위기는 상가 급매물을 쏟아지게 만들고 결국 시장 가격을 더 끌어내리면서 한국 중산층의 평생 자산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가 상품화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서 돈을 버는 건 전문 채권 추심업체와 부실 자산 펀드뿐이니까요. 이런 펀드들은 가격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층 전체를 사들입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권이 개인 소매 투자자들의 손을 떠나 거대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건물주의 꿈은 이제 자산 관리자의 냉혹한 현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혹독한 경제 기후에서는 대규모 효율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거리의 풍경이 영원히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투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벽돌보다 디지털 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한국 상가 임대차에서 당연한 관행이었던 권리금 문화는 이제 망해가는 상권 대부분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때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억 원을 냈던 세입자들도 이제는 월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빈손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이라는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한 세대에 달하는 자영업자들과 상점 주인들의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유령 상가 현상은 이제 외곽 지역을 넘어 인천이나 수원 같은 거대 대도시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대 이기 신도시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러 직접 가게에 갈 거라는 가정하에 상업 용지 비율을 계획했습니다. 현대 도시 계획은 한국 가정의 온라인 쇼핑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부터 가구까지 모든 걸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세상이 올 줄 몰랐던 거죠. 그 결과 신축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저 거대한 상가들은 현재 살아남은 소규모 틈새 비즈니스들이 입주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텅 빈 큰 상가를 작은 칸으로 쪼개는 공사비조차 이미 밀린 관리비와 빚더미에 허덕이는 임대인에게는 너무 벅찬 비용입니다. 공급은 비싸고 거대한 박스들 뿐인데 수요는 아주 작고 저렴한 창업용 공간이나 공방뿐인 이른바 사이즈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셔터 내린 거리가 일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활기찬 상점 대신 회색 철문들로 줄지어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은 빚을 내서 상가를 산 한국 투자자들에게 의도치 않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타격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지 못하는 건 오직 매몰 비용 오류 때문입니다. 언젠가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특정 거리에 엄청난 인파를 몰리게 하는 반짝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내지만 6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비고 잊혀지게 만듭니다. 이런 반짝 상권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장기적인 품질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값싸고 임시방편적인 인스타그램용 인테리어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집도 직장도 아닌 쉼터, 즉 제3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신축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회적 고립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과 카페가 문을 닫으면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연결고리가 디지털 파편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가 건물이 이제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입시 학원 같은 서비스 허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지나가는 손님보다는 회원권에 의존하죠. 하지만 이제는 학원과 모델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동네마다 필요한 학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남길 건축적 유산은 수천 개의 유리 감옥이 될 것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현대적이지만 속은 텅 비어 죽어있는 건물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의 중심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네 마트의 몰락은 많은 어르신들을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만들고 한때 번화했던 도심을 식품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 사막은 디지털화가 가져온 예기치 못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세상의 효율성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뒤처지게 만든 것이죠. 소규모 건물주들은 현대 소비자의 관심을 끌 디지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디지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기술에 밝은 젊은 투자자들은 틈새 온라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심형 물류창고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옷가게였던 곳이 총알 배송을 위한 냉장 보관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건물주에게 월세는 줄지 몰라도 거리는 사실상 죽어갑니다. 안을 들여다볼 창문도 없고 보행자가 멈춰 설 이유도 없으니까요. 도시 계획가들은 현재 상업시설 의무 비율 제도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시장 수요와 상관없이 건물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상가로 만들게 했던 제도죠. 이 경직된 쿼터제는 이제 공급 과잉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는 상가 수천 개를 강제로 만들게 했으니까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강제된 상가들은 빈 껍데기로 남아 신도시 전체의 경제 건전성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상가 투자 실패로 인한 투자자들의 정신 건강 위기는 숨겨진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했다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죠. 이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평생을 바쳐 일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들의 노후 안전망이 순식간에 감당 못할 빚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부동산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지자체들은 공동체 토지 신탁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가 빈 상가를 매입해 비영리 단체나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죠. 이런 문화 인큐베이터들은 비록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높은 수익은 못 내더라도 동네의 잃어버린 활기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 가치에서 사용 가치로의 전환은 우리가 도시 건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건물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뽑아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느냐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1층의 탈상어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이 있던 자리에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있죠. 이 변화는 고통스럽고 느리지만 상업적 거래보다 사회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 도시의 미래를 엿보게 해줍니다. 유령 상가 시대는 건물을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박칩처럼 다뤘던 지난 수십 년간의 투기 거품이 꺼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회복력 있고 유연한 도시를 만드는 힘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축 환경은 이제 딱딱한 상업지구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복합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력적 도시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영구적인 콘크리트 흉물이 되는 대신 해체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대도시들의 사례는 남아도는 오피스와 상가 공간을 저렴한 주거지로 바꾸는 것이 도시 재생의 효과적인 기림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도시 계획가들은 벽돌 한 장 쌓기 전에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 용도 변경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은행권이 부실해진 상업용 부동산 부채를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5분 도시 개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모든 필수 서비스와 사회 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모델은 거대하고 집중된 쇼핑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작고 전문화된 동네 상권의 성장을 장려합니다. 텅 빈 동네 상가에는 분산형 거점 오피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원치 않는 원격 근무자들에게 전문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죽은 쇼핑몰이 첨단 데이터 센터나 실내 수직 농장으로 바뀌며 새로운 도시 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빈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핵심이며 신축 공사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 변경은 종종 낡은 건축 법규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과거의 건설과 상업 방식에 맞춰 만들어진 법규들 때문이죠. 금융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는 노년층 건물주들이 자산을 더 현금화하기 쉽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서서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깨어나 혁신과 인적 자본이야말로 미래 성장의 진정한 엔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 거리에 찾아올 뉴 노멀은 다양성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가 커뮤니티 센터나 녹지 공간과 공존하는 모습이죠. 예전 상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직 농업은 지역 식당에 신선한 식재료를 바로 공급하며 버려진 지하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화 축제는 침체된 상권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소프트 파워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업 붕괴의 여파로 모든 것을 잃은 소상공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한 도시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빌딩의 높이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건강함으로 말이죠. 이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초점은 매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텅 빈 상가 유리창 너머로 손쉬운 임대 수익을 꿈꾸던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공간 소유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10년, 진정한 부의 척도는 콘크리트 몇 평을 가졌느냐가 아닐 겁니다. 대신 우리 지역 사회와 얼마나 끈끈하고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를 그저 돈을 불릴 투자처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곳은 실제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은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디지털 적응력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경제적 화폐로 통하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오늘날 텅 빈 유령 쇼핑몰들은 내일의 공동체 정원을 위한 훌륭한 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인적 끊긴 쇼핑센터의 고요한 복도를 바라보며 단지 실패만을 떠올려선 안 됩니다. 저곳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시대를 그려낼 하얀 캔버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변화는 분명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리 현대 도시를 병들게 했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입지가 지도 위에 고정된 좌표가 아닌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연결점이 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중산층의 저력은 항상 위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극심하고 예기치 못한 국가적 시련 앞에서도 놀랍게 적응하고 혁신해온 그 특유의 능력 덕분이었죠. 상권 붕괴라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빈 상가 하나하나는 우리 동네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린이집이든 녹지 공간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현대적인 사랑방이든 말이죠. 앞으로 갈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짓고 디자인하는 모든 것에서 투기적 도시가 아닌 사람이 사는 도시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품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상생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확정 임대 수익이라는 낡은 신화는 이제 뒤로 합시다. 대신 우리가 사회로서 함께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쇼핑몰을 채우던 정막은 머지않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도란거리는 대화 소리로 채워질 겁니다.
사려 깊게 재탄생한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말이죠.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효율적인 기계 같은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다채로운 삶과 경험을 온전히 품어주고 키워주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거리의 풍경이 바뀌는 건 곧 우리 내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허한 물리적 소유보다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재설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마침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길을 찾는 지점이죠. 이번 상업용 부동산 붕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시 생활이 진화해 나가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챕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유령 상가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늘리기보다 사람들의 행복으로 기억되는 진정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